그다음에 이제 개혁의 성립과 관련해서 여기서부터가 또 쉬운 것 같으면서 상당히 또 집중 안 하면 어려워요. 전형적으로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형태는 이렇게 돼야죠. 매매 같으면 일방 당사자가 낙선 계약이니까 내 토지 살래 청약 의사표시하고 조건이 맞으면 상대방이 그래 내 살게 승낙 의사표시하고 그러면 이제 예약 의사표시 합주가 돼서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고 계약이 성립이 되면은 이게 원인이 돼서 당사자에게 법률효과 채권 채무가 생기고 전형적인 이제 계약의 성립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데 따라서 먼저 청약과 관련된 문제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 모습이 이거기 때문에 승낙과 관련된 문제 여기에서도 해년마다 집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게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틀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쭉 읽어보면 이게 또 참 이해하기 어렵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어렵게. 먼저 청약 관련해서 쉬운 것들은 이런 것들 한 번씩 쭉쭉 읽어두는 거예요. 거기 좀 청약의 개념 성질 요건에서 야 기억번 청약이 되려면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할 정도로 확정적인 의사표시일 것. 기억번 이따가 이 말을 부처로 뭔지 살펴보고 니은번 법률사조에 해당한다 뭐 읽어보나 만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 특히 신경 써야 되고 자동 판매기에 설치한 것을 알 수도 있다시피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속에 청약자가 누구인가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디귿번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많이 물은 것은 동그라미 니을번이고 자동 판매기 설치처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도 유효다 그 이야기예요.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것도 거기 버스 기다리는 수많은 시민들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어디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얼마 내세요? 청약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따라 이런 데서 할 수 없이 불특정 다수 청약도 유효다. 특히 니을번 같은 건 자주 물으니까 점검 딱 하고 문제는 미인번에 아까 말한 요거 청약이 되려면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정도로 구체적인 확정적인 의사표시일 것.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니까 이 점에 있어서 청약은 뭐하고 구별해야 되느냐 청약의 유인하고 구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청약의 유인하고 이 청약은 이론상으로는 아주 명쾌해요.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건데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나에게 청약을 해오도록 유인 꼬시는 행위가 청약의 유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갑이 청약을 해오도록 유인 꼬셨다. 그러면 유인 당한 자가 청약해야 되겠죠. 유인 당한 자가 청약해오도록 유인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유인 당한 자가 청약을 하고 그러면 원래 유인한 자가 역으로 이제 승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청약 유인하고 청약은 이제 다르다 고약인데 이건 이론상의 문제고 실제로는 청약과 청약 유인을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서 이제 학자들 중에서 양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중개사 수준에서는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거예요. 중개사 수준에서는 어떤 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내용 중에 거래 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래 조건 중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가격이죠. 얼마에 사고 판다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가격 조건 이 거래 조건이 제시가 돼 있지 아니하면 얼마에 팔겠다 사겠다 이런 거래 조건이 제시가 돼 있지 않으면 이거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렵지 않냐고 말이요. 따라 이런 거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면 되고 꼬시는 거라고 말이요. 거꾸로 거래 조건, 가격 조건이 제시가 돼 있으면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제시가 돼 있으면 요거는 이제 확정적인 의사표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무엇으로 보자? 청약으로 이렇게 구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왼쪽에 제일 밑에가 청약과 청약 위임관에서 아파트나 상가이자 분양광고 제일 밑에 줄 봐보세요. 상가나 아파트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 유인에 해당한다. 우측까지 쓰였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둬야 되네. 그걸 시험에 물어보니까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청약이 되려면 두 번째 줄 확정적인 의사표시해야 한다. 쭉 씌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피유인자란 말이 들어가 있죠. 잤나요? 피유인자. 걔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판례가 이해가 돼. 피유인자는 누굴까요? 그 피자가 뭔지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명사 앞에 피자 붙으면 무엇을 당하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피유인자는 유인, 당한 자를 말하겠죠. 기초인문과정부터 가르쳐 줬잖아. 피자 모르면 민법 공개 어렵다고. 그거 염두에 두고 그 판례 읽어보고 상가나 아파트 분양광고 일반적으로 청약 유인이다. 점검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우측에 넘어가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또 청약 유인과 구별 또 써놨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고 잠깐 연습 한 번만 해보자고 말이야. 시험하고는 옛날에 이런 걸 물었죠. 요즘 시험에 이런 거 물어볼 일 없고 정찰부 상품 진열하고 정찰부 상품 진열하고 그냥 상품 진열하고 마네킹에다 옷을 걸어놨다. 가격표가 안 붙어있다. 상품 진열. 이런 거는 가격 조건이 제시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잖아. 그건 뭐예요? 꼬시는 거죠. 청약 유인. 여기에 정찰부 상품 진열. 오단벌 78만 원. 가격 조건이 제시가 돼 있죠. 그러면 뭐이고? 청약이고. 이해했죠? 이런 것만 할 줄 알면 돼. 읽어볼 필요 없고. 그 밑에 청약 효력. 지금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총칙에서 이걸 공부를 했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111조랑 상대방에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이 된다. 공부했죠? 이 원리가 청약 상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얘가 이제 자기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그럼 이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이 되면 청약은 효력을 발생할 것이고 이때 또 뭐 하나를 가르쳐 줬느냐. 111조 2항을 가르쳐 줬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있어서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당해 의사표현에 영향이 없다. 근데 이게 계약법에서는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게 이제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은 상대방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 발생. 조건이 맞으면 얘가 역으로 승낙하겠죠. 이것도 상대방 의사표시니까 청약자에게 도달이 돼야지 승낙이 효력 발생. 그러면 비로소 양의사 합치가 됐으니까 계약이 성립 요리 될 건데 여기에서 갑이 청약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을 했다 그 말할게. 이런 거를 시험에서 기초문제는 많이 물어본다. 사망했다. 그러더라도 상대방 의사표시 발신한 후 사망했으니까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의리 승낙하면 그대로 계약은 뭐하고 성립한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 다만 이제 갑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면 요 매도내기는 소유권은 참하고 대금규 조건 착분 참가 생겼지만 요거는 누가 승계받으면 되겠죠. 이자의 상속인이. 따라서 청약 의사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계약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2주 전에 다 가르쳐 줬으니까 거기에 다시 써줬어요. 청약 효력 발생 시기 A번 그 다음에 B번 로마조 1번 거기 있잖아. 111조 2항 거기 조문처럼 시험이 안 내요. 이렇게 낸다고. 그래서 어쨌다고 계약이 성립된다고 이렇게 정리 딱 하고 2주 전에 가르쳐 줬어. 그 다음 청약의 구성력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다 칠판 보세요. 책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썼기 때문에 아까 이런 말 했어. 계약법 들어오자마자 계약법이 양도 좁고 이론이 뭐 심오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구별할 걸 정확히 구별하면은 문제 쉽게 푸신다고. 덜 고생하고 고득점 한다고 말이야. 근데 그러려면은 전제가 좀 돼야 돼. 그게 뭐냐 그러면
교재가 구별할 걸 정확히 구별해서 설명을 해놔야 된다고. 물론 가르치는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막 두리뭉실 써졌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IQ가 2500이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 따라서 있는 대로 집중하시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청약의 구속력이 나왔어요. 뒷페이지도 넘겨보세요. 이어서 이제 보면은 쓸데없는 거 잔뜩 씌워졌고, 뭐 구속력의 존속기간에서 제일 밑에서 우측 넘어가면 뭐 승낙 적격이란 말이 나오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책을 읽어보면 참 두리뭉실 썼단 말이에요. 따라서 최대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야. 그러면 상대방에 도달 주니까 도달하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2주 전에 또 이것까지 가르쳐줬어.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 못하겠죠. 의사표시가 발생이 된 이후에는 철회 못하니까. 따라서 이제 이거를 계약법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청약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이 되면 청약은 더 이상 철회 못하죠. 의사표시가 발생이 되면 철회 못한다고 총칙에서 배웠으니까. 이거를 이쁜 말로 계약법에서는 청약의 구속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그러면 왜 청약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얘가 함부로 철회를 못하는가? 그건 아주 간단해요.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얘가 1억 원에 내 땅 살래 청약에서 도달이 돼서 효력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타당성 검토를 하겠죠. 이 토지를 살까 말까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얘가 하지 않겠냐 그 말이게. 근데 갑자기 지 마음대로 이 청약 의사표를 철회를 해버리면 이 상대방은 뭐야 저 새끼, 나 계약을 철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린다고 말이야. 그래서 신뢰 보호를 해서 함부로 철회하면 안 된다. 이거를 청약의 구속력 그래요. 1 이렇게 철회해서는 안 된다. 구속력. 그 다음에 2.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이 생긴다 그 말이야. 그게 뭐냐. 자, 여기까지는 알아들었어요. 청약했다. 그러면 상대방도 계약책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얘가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거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이, 이런 의문이 생길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얘가 한번 청약을 딱 했어요. 청약을. 그러면 간뚜껑 덮을 때까지 철회 못하는가? 유시간편을 보면 청약의 구속력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바꿔 말하면 언제까지 철회 못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겠죠? 해석에 나오게 된 것이 두 번째, 구속력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언제까지 철회 못하는가? 이게 중요할 거라고 말이야. 그 의문이 들어야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청약은 존속 기간 내에서 청약의 존속 기간 내에서 철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존속 기간 내에서. 언제까지 철회 못 하냐? 존속 기간 내에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청약은 언제까지 존속하는데? 이게 또 의문이 발생이 된다 말이야. 그거는 이걸 말한다 말이야. 보통 이제 청약을 할 때 설명 있는 대로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나 방금 이야기해서 천재라기도 이 책 읽어갖고 이해 못한다고. 천재 할아버지여도. 그러면 3단계. 청약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말해요? 요게 이제 의문이라고 말이야. 그거는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청약을 할 때 이렇게 해요. 갑이 청약을 할 때 나 당신 승낙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5월 10일까지 승낙해 주소. 이런 거를 우리는 승낙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서 보통 청약을 한다는 거. 그렇게 이때까지 승낙 좀 해주시라고. 언제까지 나 당신 못 기다린다고. 이 승낙 기간이 곧 청약의 존속 기간을 말한다 그 말. 요게 이코르라고 말. 이렇게.
5월 10일까지 승낙해 주세요. 이렇게 청약을 했죠. 여기가 승낙 기간이라 그랬죠.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내 청약은 요 기간까지 효력을 가져요. 내 청약은 요 기간 동안 존속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승낙해 주세요. 그런 의미라고 말이야. 이 승낙 기간을 청약하면 요 승낙 기간이 곧 무슨 기간이 되는 거예요? 청약의 존속 기간이. 그러면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승낙 기간 중에 청약했죠. 그 말은 나는요 당신 오래 못 기다려요. 요때까지 기다려요. 내 청약이 요때까지 존속하는 거예요. 요때까지 꼭 승낙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 당신 기다리기 위해서 나 청약 요때까지는 뭣도 안 할게요. 철회도 안 할게요. 그 의미야. 다 같은 말이라 그 말. 이렇게 청약의 구속력 이코르 청약의 존속기간 이코르 승낙기간, 이게 같은 의미야. 승낙기간 중에 청약하면 요 기간 동안 내 청약은 존속하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승낙해 주세요. 그래서 승낙기간 존속기간.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나는 당신 기다려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뭐 안 할게요. 그 이야기야. 철회 안 할게요. 그 이야기야. 요 세 가지가 쌤이야. 이거 이해 못하면 책 읽어도 엉망진창이 돼. 깨우쳤나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승낙 적격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왼쪽 페이지. 방금 전에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취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인 의사표현한다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왼쪽 페이지 392페이지. 거기가 왼쪽이잖아. 오른쪽은 393페이지고 제일 밑에 청약의 효력이란 해가지고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성립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데 이거를 청약의 효력이라고 한다. 정확히는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측 페이지 위에 보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승낙 적격이라고 부른다. 쓰여있죠. 이 승낙 적격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 한마디로 말하면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그 말이요. 그걸 승낙 적격이라고 한다고. 이 승낙 적격, 한마디로 말하면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라고 개념이 되어 있죠. 줄여서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승낙 적격이라고 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승낙 적격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이게 또 문제인데 여기 다시 보세요. 승낙기간 5월 10일로 정해서 청약을 했죠. 그러면 이 말은 글자 중에 승낙기간인데 이 말은 내 청약은 요 기간 동안 존속하니까 당신도 요때까지 승낙해 주세요. 그래서 청약의 존속기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따라서 나 당신 기다리기 위해서 요 기간 동안은 내 청약을 뭐 안 할게요. 처리 안 할게요.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 그 다음 또 한편 승낙 적격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승낙 적격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사고 한번 해보세요. 승낙 적격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해. 언제까지 승낙을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어. 요 기간 내에서. 그죠? 이 승낙 기간이 곧 동시에 뭐에 해당이 돼? 승낙 적격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야.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요 기간 내에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낙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켰죠. 그거를 개념상으로 청약의 실적으로 다른 말로 승낙 적격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이것도 다 같은 의미야 이게. 그러니까 승낙 기간 정해 청약했다 그러면 이 승낙 기간이 동시에 뭐에 해당이 되고 청약의 존속 기간. 요 기간 내에서 뭐 못하니까 철회 못하니까 청약의 구속력. 더 나아가서 요 기간 동안 승낙을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기간이 동시에 뭐에 해당이 되고 승낙 적격. 요 네 개가 다 똑같다. 요걸 이코르로 만들어 놓고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글 안 하면 엉망진창이 돼요.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깨우쳐야 될까. 요 승낙 적격이 요 기간 내에서 승낙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시키는 거라고.
그 승낙 적격도 언제까지 인정이 돼요? 승낙 기간 내에서 이렇게. 요 네 개가 이코르한 걸 이해할 수 있겠나요? 단어만 달리 똑같은 의미라고. 측면만 달리해서 보는 거 이게. 다시 승낙 기간 중에 청약했죠? 그럼 용어를 뭐라고 불러요? 승낙 기간. 이 말이야 달리 내 청약은 요 기간 내에서 효력이 있으니까 내 청약은 요 기간 내에서 존속하니까 요때까지 승낙이 있어요. 그런 의미죠. 이게 동시에 무슨 기간? 청약의 존속 기간. 또 다른 측면에서 따라서 나는 이 기간 동안 당신 승낙 기다려야 되니까 청약 뭐 안 할게요? 처리 안 할게요. 구속력. 최종 결론. 청약은 따라서 언제까지 승낙을 받아야지? 5월 10일까지 승낙을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죠.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승낙적격. 따라서 결론, 승낙적격은 언제까지만 인정이 된다? 승낙 기간 내에서만. 요거 이코르라는 게 연습하셔야 돼요. 일단이 인내심을 갖고 이코르 딱 만들어 놓고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해를 꼭 하라 그 말이야. 그럼 모든 것이 다 풀려. 책으로 돌아가서 책은 엉망진창이니까 일단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구속력한다. 의 비번 인정근거 이렇게 잔뜩 쓸 필요 없어. 신뢰보호를 위해서 처리 못한다. 그 의미인데 쓸데없는 걸 잔뜩 써놨어. 이 책에 항상 B 제끼고 그 다음에 C 제끼고 그 다음에 D 구속력의 존속기간 그랬죠. 바꿔 말하면 이 청약의 구속력이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그 이야기예요.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한 경우는 언제까지? 승낙기간. 이게 청약의 존속기간이니까. 따라서 순서 잘 잡아야 돼. 청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간은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구속력이. 왜 그러느냐? 존속기간 지나버리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처리 문제가 안 생겨. 따라서 청약의 구속력은 언제까지 인정이 된다? 청약의 존속기간이에요. 그래서 청약의 존속기간은 뭘 말한다? 승낙기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라고 반드시. 따라서 거기 528조 1항 조문을 보세요. 승낙기간을 정해서 칠판에서 하래. 청약을 하면은 청약자 그 기간,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다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가 효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그 의미예요. 따라서 528조 1항은 요 이야기라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다고 그렇게. 승낙기간을 정해서. 그럼 요 기간 내에 승낙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럼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지나서 승낙이 청약기가 도달되면 계약 성립 안 되겠죠. 상식 이야기죠. 이때 왜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가 그 이야기야. 요 승낙 기간을 지나 청약자가 도달이 되면 계약 성립 안 된다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잖아. 528조 1항이야. 청약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 청약한 경우는 승낙 적격은 언제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승낙 기간 내에서 인정이 되니까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청약에 도달하면 청약 승낙 말고 청약이 효력을 잃는 거예요. 유시간 표현을 보면 승낙 적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청약이 승낙을 받아봐야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청약이. 그게 528조 1항이라고.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그 말이야. 승낙 적격을 상실한다 그 이야기야. 승낙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 그 의미라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또 있다고. 이거를 지금 528조 1항하고 그 다음에 529조가 나왔는데 529조도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다. 일단 나와 있으니까 같이 점검을 한번 해보자. 법을 좀 아는 사람 같으면 미리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해요.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서. 왜냐? 내가 한번 청약을 하면 언제까지 처리 못한다든가 이런 불상사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법을 아는 사람 기간 딱 정해서 청약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코르가 돼.
근데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한다고. 뭐 정하지 않고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청약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 청약의 상당한 도달함의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럼 일단 또 처리를 못해. 근데 이 경우는 기간을 안 정해놨기 때문에 관뚜껑 덮을 때까지 처리 못할까? 이 의문이 생긴다. 뭐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법도 아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도 따뜻하게 법에서 보듬어 줘야 되잖아. 그래야 두게 된 것이 529조예요. 법 모르는 사람들 그냥 청약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청약 효력을 잃는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 규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청약한 경우는 청약은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다? 상당한 기간 내에만. 이게 청약의 존속 기간이에요. 상당한 기간이 청약의 존속 기간이라고. 이 기간 내에서 구속력 인정이 되는 거예요. 승낙기간 정하지 아니한 거는 법에 방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한 기간이라고. 요게 청약의 존속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처리 뭐 한다고? 상당한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만 승낙 적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청약이 승낙 적격을 상실했으니까. 그게 529조라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청약에 기간 안 정하고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 처리 못할까? 관뚜껑 덮기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 그래 둔 것이 529조라니까. 언제까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청약자가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요 상당한 기간 동안 청약은 존속이 되고 기간 동시에 상당한 기간 동안 청약을 뭐하면 안 되고 처리하면 안 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청약은 승낙 적격 가두니까 요 기간 내에 승낙받아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런 의미라고 말할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뒷페이지 넘기세요. 뒷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승낙 기간에서 또 528조 529조가 나와 있죠. 새파란 글씨에 이 책은 조문은 새파란 글씨로 쓰였잖아. 바탕이 조문 똑같은 조문이 거기 또 들어가 있잖아. 395페이지에 이게 따로따로 해버리면 이거 시험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이걸 같이 결부시켜서 528조 2항 3항까지 결부시켜서 392페이지는 528조 1항 거기까지만 써놨죠. 그냥 529 써놨고 뒷페이지 넘기니까 528조 2항 3항 써놓고 529조가 또 나왔죠. 더불어서 503조 나와있죠. 요게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문제 못 푼다고. 따라서 이걸 결합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먼저 일단 집에 가서 이거 연습하셔야 돼. 요 승낙기간 요거 그게 청약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구속력이다. 동시에 승낙 적격을 말한다. 요 이코를 한 거야. 요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청약자가 법을 좀 알다 보니까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한 경우 예를 들어서 5월 10일까지 승낙해 달라 이렇게 청약을 했다 치자고 말이야. 그럼 방금 528조 1항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면 요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청약자가 도달되면 계약이 당연히 성립이 안 되겠죠. 왜? 청약이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승낙 적격을 상실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528조 2항 3항이 요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 살고 여기에 부산 살아요. 근데 5월 10일이 이제 승낙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5월 1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을 했어요. 부산에서. 그러면 격지자 아무리 이제 서면으로 청약 승낙하더라도 편지 배달기간 2, 3일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충분히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도록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승낙 기간이 지나서 예컨대 5월 12일쯤 청약자에게 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되겠죠? 왜요?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청약이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승낙적격 상실했으니까 승낙적격은 요 기간 내만 인정이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승낙받아야지 계약을 쓸 수 있는 효력을 갖는데 그게 승낙적격이요. 이 기간 지나버리면 청약의 효력 상실, 승낙적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 얘는 충분히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되도록 발송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됐으라고 신뢰하고 있다고 말. 근데 실제로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따라서 이자 신뢰 보호를 해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 보통 경우라면 충분히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되도록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승낙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청약에 도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청약자가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도록 528조 2항에 규정이 되었다 말. 528조 2항에 연착 통지를 해주라고. 그러면 이 경우에 둘로 나누어서 첫째, 만약에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아주 쉬워. 승낙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대로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528조 3항의 얘기야.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는데 이거는 누구나 맞춰요.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 이런 경우는 승낙 연착을 통지를 해라.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다고 믿고 있으니까 당신 승낙은 어떤 이유인가 모르겠지만 연착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됐어요. 통지 주란 말이야. 근데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승낙은 승낙 기간 내에 도달 간주가 되니까 계약이 그대로 성립은 된다 말이야. 이건 누구나 맞죠. 조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두 번째, 법에 규정이 된 것처럼 연착의 통지를 했다 그 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연착의 통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 이것 물어보면 다 들고 나와. 연착의 통지를 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저 승낙은 연착은 승낙이 돼요. 12일 날 도달이 됐으니까. 그러면 일단 계약은 성립이 안 되겠죠. 계약은 성립이 안 될 거란 말이요. 청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법에서 또 뭘 하나 해놨냐 그러면 사람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따라서 연착을 통지를 해서 승낙이 연착이 되면은 이게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내 마음이 왜 바뀌었느냐? 얘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얘도 승낙을 하긴 했죠. 그럼 매수하겠다는 의사는 있잖아요. 다만 그게 기간이 지나서 돌아왔을 뿐이지. 그러니 뒷페이지가 530조 눈을 읽어보세요. 이것도 상상이 서로 많이 물어봐. 530조고 뒷페이지 아까 연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바로 밑에 쓰여 있죠. 바로 이 경우야. 제가 마음이 바뀌면은 이 연착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라 그 말. 이렇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530조라 그 말. 그런 다음에 자기 쪽에서 다시 뭐 하면 돼요?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성립될 수 있겠죠. 마음이 바뀌었을 때. 따라서 총체적인 결론. 다시 이제 이 줄거리를 그대로 이해를 정확하는 거.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다. 그러면 원칙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고 승낙이 승낙 기간이 지나서 청약자에게 도달이 되면 승낙 말고 청약이 효력을 상실, 승낙 적격을 상실했으니까 계약은 성립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승낙자는 보통의 경우라면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도록 통지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승낙 기간이 지나서 청약자에 도달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됐으라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자는 일단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528조 2항. 이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은 승낙기간에 도달한 간주가 되니까 계약은 그대로 성립은 된다. 그러나 연착의 통지를 하게 되면 일단 연착은 승낙이 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은 안 되겠지만 청약자의 마음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우리 법 530조에는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청약자가 다시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이 된다. 따라서 결론. 이런 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 연착의 통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요거는 시험에서 누구나 맞추니까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계약의 성립 여부는 청약자 의사에 달리게 되겠죠. 연차가 통지를 한 경우는 청약자의 의사에 달리게 되면 어떤 의사에 연차간 성락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냐? 그러면 계약이 성립. 새로운 청약으로 안 보냐? 이거는 청약자 마음이니까 안 보면 불성립. 따라서 연차가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 안 하면 성락은 성락자 돌아간 뒤에 계약이 성립되겠지만 연차가 통지를 한 경우는 계약의 성립 여부가 청약자 의사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다 뒷페이지에 528, 29, 30조가 나란히 써 있어. 그 뒷페이지에. 이거 관련돼서 같이 이 법조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한 그 뒷페이지에 528조, 9조, 30조가 나란히 써 있잖아요. 이걸 같이 관련돼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사고를 하셔야지 문제 풀 수 있다고 말이에요. 따로 또 놀아버리면 그 밑에 책 읽어봐. 여러분 이해 못해. 뭔 소리 써놨는지 명색이 법을 제대로 전공한 나하고 30년 강의 나도 지금 혼돈 일으킬 정도 써놔버렸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믿고 제대로 이해하겠냐고 말이야. 뭔 소리 했는지 알아듣어 보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다시 돌리세요. 거기 이제 393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디귿번을 보세요. 청약 상대방의 지위라고 쓰여있는 게 있죠. 이것도 시험에 엄청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성락에 써야 돼. 성락에. 근데 청약 상대방의 지위에다 또 써놨다고. 393페이지 집중 좀 하시라니까. 잘했나요? 동그라미 디귿번에 있잖아요. 책 좀 읽고 다니고 이제는. 요거 이제 뭐냐 그러면은 요걸 묻는 거야. 이게 성락 부분에 쓰였는데 얘는 또 청약 쪽에 써놨는데 시험에는 무지 출제래요. 지금 얘가 청약을 딱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성락할 의무가 있냐? 의무가 있을 수가 없죠. 상대방도 성락의 자유를 가지니까.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디귿번에 상대방은 성락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청약에 구속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따라서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자 했나요? 디귿번에서 세 번째 줄 보시라.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말고 지금 디귿번 하고 있죠? 그 세 번째 줄.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해답이 없으면 계약의 책임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해답이 없으면 성락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냐? 그 이야기했죠. 근데 이거는 상대방의 성락을 자유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구속을 못해요. 따라서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회답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될 일이 없고 그걸 그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처럼도 물어봐. 두 번째 줄. 판례에서 두 번째 줄. 청약자가 미리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의제기 안 하면 뭐한 걸로 간주하겠다? 성립한 것으로. 이것도 상대방을 구속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뭐 하지 않더라도 이의제기 안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판례 마지막 구절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냐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단지 성납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계약이 성립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성립?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상대방 성낙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성낙 부분, 성낙의 자유가 있다 이 부분에 써야 되는데 청약에다가 청약 상대방의 지위가 써놨단 말이야. 시험은 많이 물으니까 방금 지적해 준 구절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성낙과 관련해서 뒤에 넘겨보세요. 의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객관적 합치에 그려놨는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은 이 청약과 내용적으로 일치가 되는 성낙이 있어야 된다 그 말할게. 청약과 그래야 계약이 성립된다. 그런 걸 이제 객관적 합치에 그려 이렇게. 따라서 거기 기억번에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된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 534조죠. 됐나요?
지금 승낙 우리 공부한다고 그랬죠. 방금 DP 넘겨서 394페이지 나왔죠. 의의 지났죠. 객관적 합치라고 방금 한마디 해줬죠. 거기 기억본에 보면 청약 내용 일치하는 게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그 다음 줄 보시라고. 그 다음 구절 534조 나와 있죠. 찾았나요? 여기에 시험에 또 무지 나온다고. 이렇게 내용적으로 일치가 돼야지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하도 물어봐요. 534조도 이런 경우 얘가 지금 내 토지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했어. 이렇게. 그런데 상대방이 아니 8천이면 살게 이렇게 승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죠. 이런 경우는 내용적으로 양의사표 일치가 안 되잖아.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534조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승낙을 하면 조건을 붙여서 변경을 승낙을 하면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8천에 산다 그랬으니까 그런과 동시에 상대방 쪽에서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 말. 이렇게 얘가 8천에 팔아라 새로운 청약을 한 거 보니까 계약 성립되려면 원래 청약자가 다시 뭐 해야 되겠죠. 그래 좋다 내 8천만 원에 팔게. 그러면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겠죠. 여기에 534조예요. 청약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승낙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과 승낙하게 되면 청약을 거절한과 동시에 상대방의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주의할 건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의 청약자가 다시 뭐 해야 돼요? 승낙해야지 계약 성립된다. 고미니까 여기 534조도 하도 물어보니까 점검 꼭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니은 디귿번이 나오죠. 그걸 이제 교차 청약이라 그러는데 533조에 나와 있는 거 단답표로 하도 물어봐요. 교차 청약을 지금 뜬금없이 그 부분에 쓰였는데 왔다 갔다 하면 정리 사나무 있는 그대로 살펴보자면 니은 동그라미 니은이 동그라미 디귿번은 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따로따로 쓰면 안 돼. 이거를 교차 청약이라 그래. 그걸 설명해 놓은 거야. 니은 디귿번에 따로따로 얘는 또 뭐 다른 것처럼 써놨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내용은 이런 거라고. 이것도 누구나 맞추라고 무지하게 출제를 해줘. 교차 청약이다 그래서 533조에 규정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갑이 1억 원에 살래 청약 의사 표시를 발송을 했는데 요게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쪽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청약을 한 거예요. 당신 토지 1억 원에 팔아 이렇게 청약을 했단 말이야. 팔으라고 청약을. 그러면 이것도 청약이고 이것도 청약이잖아. 이런 걸 교차 청약이라 그래. 지금 승낙은 없잖아요. 근데 내용은 어째요? 똑같잖아. 1억 원에 팔래? 근데 이게 도달하기 전에 얘가 거꾸로 1억 원에 살래? 근데 얘가 거꾸로 1억 원에 팔래? 청약했단 말이야. 내용은 똑같잖아. 그러면 굳이 또 승낙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기만 하면 뭐 하기로 하자? 계약이 성립. 따라서 이 교차 청약은 청약밖에 없는데 승낙이 없이 내용이 똑같으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다. 그 이야기야. 이런 걸 교차 청약 그래. 따라 니은하고 디귿번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따로따로 써놨지만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 그 다음 그 주관적 합치 써진 거예요. 그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시간부터 책 좀 읽고 오셔. 그냥 민법 공부 좀 했으니까 예습도 좀 해보고. 그래 뭘 물어볼 짚을 때 얼른 찾기라도 하지.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주관적 합치. 요거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당사자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 있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는 것을 주관적 합치 그래요. 갑이 을에게 청약하면 을이 승낙하게 된다. 그런 의미야. 근데 이때 시험관에서 하도 물어본 것이 기억번 원칙에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승낙은 특정인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찾나요? 요거에 청약하고 승낙의 차이로서 시험에 하도 물어봐. 청약은
불특정 다수된 청약도 아까 이유라고 앞에서 나왔었죠. 근데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돼요? 특정인 청약자에게.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겠죠. 청약하고 승낙하고 차이점이 누구나 마치라고 제일 많이 내주는 거예요. 하는 말 알아들었나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는 청약도 허용이 되지만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 특정인에게 해야 되니까 불특정 다수는 승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도 물어봐요. 그 두 번째 줄, 그 구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니은번에 의사 실현에 대한 계약의 성립. 이거는 이제 532조의 규정이 됐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나 써놔버려서 저 잠깐만 보세요. 원래 지금 전통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모습은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딱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청약에 관한 것, 승낙에 관한 것 이렇게. 그런데 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청약, 승낙이라는 외형적인 틀은 갖추지 못했지만 전통적인 계약 성립 모습은 청약, 승낙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청약, 승낙 합치라는 외형적인 틀은 못 갖췄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양 당사자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었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게 조금 전에 가르쳐준 교차 청약하고 그 위에 쓰였는 거. 교차 청약은 승낙이 없잖아. 그죠? 청약밖에 없잖아. 근데 양의사표시 합치가 됐잖아.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거 보자. 그 중에 하나가 교차 청약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그 조문도 나란히 써졌어. 교차 청약이 533조고 지금 의사실현한 계약 성립이 나왔죠. 이게 532조라고. 이 두 번째 유형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532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지겹도록 출제해 단답식으로. 이게 청약 승낙이라는 외형적인 틀은 갖추지 못했지만 실제로 양당사 의사가 합치가 됐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으로 보자. 이런 형태는 못 갖췄지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 모습 청약 승낙 합치가 돼야 된다. 그러나 이런 외가 있다. 이렇게 청약 승낙이라는 외형적인 틀은 갖추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양당사 의사가 합치가 되었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것이 있다. 두 가지 뭐가 뭐 교차 청약 의사실현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집중 물어보는 얘는 아무 데나 막 써놔버렸다고 지금. 법학은 체계 잡는 게 중요한데도. 딱 이런 의미라는 걸 알고서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실현은 뭐냐? 다시 집중 좀 하고 교차 청약은 뭐가 특징이라고? 청약, 승낙 이 외형적인 못 갖췄죠? 뭘 못 갖췄어요? 승낙이 없어요. 승낙이 없다고. 그 의사실현이 그럼 뭐냐? 이런 거예요.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또는 관습에 의해서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승낙, 승낙 합쳐도 계약 성립인데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는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보자.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승낙 의사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그래서 의사는 승낙 의사를 말해. 승낙 의사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거 보자. 그래서 의사실은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532조 규정이 된 것이 이 갑이 민법 선생이어서 민법 교재를 하나 집필을 했어요. 민법 책을. 그런 다음에 을에게 청약을 다음과 같이 했다 그 말이야. 내가 요번에 민법 교재 한 권을 집필을 했는데 마음에 드시면 구입해 주세요 해서 청약을 하면서 민법 교재를 같이 송부 보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번에 민법 교재를 집필했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구입해 주십시오. 같이 동봉해서 보냅니다 했다는 말은 당신의 승낙은 별도로 필요 없다. 그런 의사가 청약 의사표가 내포되어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이 의뢰한 사람이 승낙 의사표시를 현실적으로 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갑이 보낸 민법 교재에다가 꺼내서 언더런치고 읽기 시작했다 그 말이야. 그럼 이거는 곧 무슨 의미예요? 이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런 사실이 있으면 요게 곧 승낙 의사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사실만 있으면 별도로 승낙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거로 보자. 이런 이야기야. 이런 거를 의사실현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는데 한 가지만, 이건 뭐 깊이 있는 내용 안 나오니까 뻔한 거니까 하나만 조심하라 말아. 이 경우에 언제 계약이 성립되는가? 승낙의사표 인정되는 사실만 있으면 이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지, 승낙의사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청약자가 안 때 계약이 성립되가 아닌지가 그것만 조심하라 말. 얘가 민법 교재에다가 언더라인 쳤다, 그럼 이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돼요. 언더라인 쳤다는 것을 갑이 안 때 아니고, 거기에 394페이지 제일 밑에 그 B번에 있어. B. 청약자 그 사실 안 때 성립은 아주 제일 밑에 있잖아. 그 말의 의미만 깨우쳐 놓으라 그 말이야. 정리정돈 이렇게 전형적인 계약 성립은 청약 승낙 의사표 합치가 돼야 돼. 근데 청약 승낙이라는 외형적인 틀은 갖추지 못했지만 실제로 양당사 의사가 합치가 됐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것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 교차 청약 533조, 530조 의사실현 계약서 두 가지. 무지 물어봐요. 요건 승낙이 없어. 승낙이 청약만 있는 경우에 요거는 승낙 의사표 인정되는 사실만 있는 경우고, 요 틀은 못 갖췄죠 실제로. 근데도 계약이 성립된 유형이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체계를 딱 잡는 게 이렇게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5분만 딱 쉬었다 오세요. 5분만이.